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영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청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8도입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지럼증으로 힘들어서 위로금을 받았다는데요. 난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곽천대유 아빠의 힘 50억 게임 등 비판 논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연루된 법조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장동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 호남대전에서 이재명이 웃었습니다. 과반 압승, 대서로는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자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서 작게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이 김여정 담화를 두고서는 언제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 경선 판세,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이 대화에 대해서 여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주스에서 정리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지럽다고요? 김경숙님, 50억 소리 듣고 저도 어지러워요. 저는 7살 때부터 어지러웠어요. 저는 KBS 방송하면서 얼마나 어지러운지 사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PD님 아시죠? 아유 어지러워라. 아무튼 이런 뉴스 어지러웠어요 하시는 분들 오징어 얘기도 해주셔도 되고요, 대장동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작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주 목소리 작게 얘기해 주셔도 제가 잘 듣겠습니다. 기억 남는 말말말, 과연 어떤 말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뉴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83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로 누적 확진자 수도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40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을 받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역대 최다인 3,27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어제도 2,771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이 주말 이틀 사이 확진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이번에 크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검사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연휴 전에 하루 평균 10만여 건이었는데 연휴 직후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늘어났고 또 여행이나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오면서 진단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검사 건수도 16만여 건이어서 평소 평일에 비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확진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잠복기 고려해보면 앞으로 한 1, 2주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역당국도 앞으로 1, 2주가 최대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을 결정짓게 된다면서 이 고향을 방문하셨거나 혹은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조금 몸이 이상해요. 이런 분들은 꼭 검사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 계획 중요한데요. 4분기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가 3,80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4.2%가 최소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접종 완료자는 2,32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5.3%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8세 이상,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면 86.3%, 52.6%가 되고요. 네. 60세 이상은 특히 1차가 91.7%, 접종 완료가 86.8%가 됩니다. 접종이 착착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예방접종 효과가 실제로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완전 접종군 같은 경우에는 네. 미접종군에 비해서 감염으로 인한 중증 예방 효과가 77%, 사망 예방 효과는 73.7%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2차 접종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6주까지 늘린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기간은 각각 3주, 4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이 좀 조정되고요. 이 바뀐 일정은 내일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10월부터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부스터샷,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그 코로나19 치료병원을 포함한 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는 추가 백신을 10월부터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7206님께서 마스크 끼고 애들하고 종일 수업하면 어지러워요. 저도 50억 주나요? 얘기합니다. 네, 9777님께서 저는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네요. 산재 50억 주나요? 얘기하는데 저 맨날 어지럽다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맨날 야 맞자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고요. 자, 50억이라뇨. 네, 그런 소리. 네. 그런 소리는 저기 전설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설 속에서 있었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정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관계 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어요. 네, 특히 지난 24일 담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관계 회복과 발전에 대한 건설적 논의 정도의 얘기였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조건도 상호 존중 정도로 낮춘 상황입니다.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경색된 대외관계의 전환 가능성도 타진하려는 시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후에도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와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조금 남북관계에도 진전을 보고 싶습니다.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4630님께서 아버지 국회의원 아니면 음주운전 하지 말고 어지럼증 생기면 안 된다. 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7153님께서는 35년 9개월 근무했는데 35년 9개월입니다. 퇴직금 2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퇴직금 받으신 적? 네, 저도 퇴직금 받은 적 있습니다. 네, 저도 받았는데요. 네. 몇 천만 원
받았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억 단위는 아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네, 몇 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일해가지고. 근데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1948님, 저는 직장 21년 근무하고 퇴직금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김종상님, 나도 오징어 말이 되고 싶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요. 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대장동 게이트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정치권 로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은 정치권 사람입니다. 네, 또 30여 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학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좋아하던 형님들이란 말을 했고요. 네.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형들은 안 껴있어요. 이상하죠? 진짜 좋아하는 김만배 기자와 진짜 친하던 사람들은 빠져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그리고요. 네, 또 화천대유 자금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만배 씨는 기사를 쓰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회사 돈을 빌린 이유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운영비로 썼다라면서 네.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6년을 일했다라는 사실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예. 그때 곽상도 의원 측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이고 월급도 200~300만 원에 불과했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네. 한번 일해보라고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추천한 것이라는 글은 썼어요, 아들이. 네, 그리고 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그동안 월급 200만 원 받았는데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200~300만 원에 6년이면은 뭐 이렇게 억 단위가 될 리가 없는데, 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이 뭐 위로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 김만배 씨는 산재로 인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들어가면서 기본 5억 원을 퇴직금으로 책정해놨다는데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책정해놓은 나라가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수천만 원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근데 지금껏 월급 200만 원대 받는 사람이 뭘 아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50억 원을 받아놓고 이 얘기는 쏙 빼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셨어요. 네. 50억 원을 벌면서 7986님께서 서민들은 50억 원이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정작 본인과 그 아버지는 노동의 당연한 대가로 치부하고 있어서 더 황당합니다. 노동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주지 마시길. 50억 자체보다 해명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후기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돼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천대유를 누가 소유하는 것이냐 공격하고 또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어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후한무치한 도적대와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국 곳곳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이 붙였는데 그것은 국민의힘과 결탁한 토건 세력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화천대유 관련 특검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특검 주장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와 불로소득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한무치한 도적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말은 참 세게 하세요. 이겨서 조금 그런 건가 아니면 50억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게 하셨네요.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 토요일 치러진 광주 전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는 47.1%를 기록해서 46.9%의 이재명 후보와 불과 122표 차 0.17%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0.17
10%요. 아우, 네, 진짜 그리고 딱 붙어 있었네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어제 치러진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54.5%를 기록해서 38.4%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에 크게 앞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승리로 누적 득표율을 53%로 끌어올렸고 2위 이낙연 후보와의 득표 차이도 12만 표 가깝게 벌렸습니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어제 전북 경선 직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2475님께서 곽상도 아들은 세 발에 핍니다. 이재명 씨, 유동규 씨 몸통 조사가 급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면 왜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의원한테 돈을 줬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0925님 남과 북 만나야 북도 살고 남쪽도 평화 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고요. 한 민족인데 만나야 됩니다. 이야기는 해야죠. 이정환님 작은 아들 며느리는 오지 말라고 하고 쓸쓸한 추석 지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요? 속상하네요. 저는 IMF 때 강제로 퇴직했는데 억소리는커녕 천소리도 안 나왔어요. 얘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2650님 50억 받은 거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50억 원에 수천억 원의 의혹이 묻히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밝혀야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작게 논란이 커졌네요. 네,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한복선으로 주장했지만 예? 후보들 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펼쳐졌습니다. 약간 좀 달랐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우리 홍준표 후보는 작게 501호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호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다라고 답을 했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것이다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호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한번 설명해달라라고 했고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묻자 윤석열 후보는 고생하셨으니 댁에 돌아가시게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45년을 구형해놓고 사면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니까 국방, 외교에 대해서는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게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언론중재법 이번 주가 분수령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여야 8인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을 두고 의견은 계속 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쪽이었습니다. 결국 8인 협의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산한 뒤 공을 원내 지도부를 넘겼는데요. 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고요. 또 포털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도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로만 한정하는 수정안을 낸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5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오늘 상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 토론회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해서 본인의 재직 시절 관계된 사건이 아닐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또 오세훈 시장도 최근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3만 평가량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 유통단지 개발 사업인데요. 네. 당시 화물 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 네. 해당 사업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이시티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이 몇몇 구속됐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주변 사람도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저는 하이시티 이 사건이 대장동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8413님, 겉으로만 번드르르 하는 후보들보다 모자른 윤석열이가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자른 윤석열이가 낫다니요. 모자르다고요? 네. 6060님, 작게 그런 거 몰라도 대통령 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권력기관 퇴직자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채용한다면서요? 네, 한때 스타트업이었던 카카오가 이 기존 재벌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퇴직자 등 4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요. 올해 7월에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 경력자를,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3급 직원을, 그리고 카카오 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각각 채용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5년간 한 건도 없었는데 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4명이나 집중 채용이 됐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미 취업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왜 그럴까요? 요즘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뉴스는 왜 그럴까요? 가끔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났네요. 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17일 이미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경찰이 주거지에서 이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이 두 딸을 조부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두 딸은 사건 당시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목숨을 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호님께서도 저도 사표 낼 예정인데 많이 어지러워요. 예, 알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오후 동안 도로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른 퇴근 정체까지 더해졌는데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장안 부근 차량 화재 사고는 여전히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기장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송산마도 부근에서는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먼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한강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동호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대장동 의혹의 등장인물 속속 드러납니다. 곽상도, 원유철,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많고요. 법조계, 언론계 인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화천대유 검찰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은 법적 카르텔이다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장동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분당하고 판교하고 왜 좀 사이에 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 네. 지역에 원래는 이제 터널을 뚫기 전까지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산이었어요. 예, 여기를 개발하는 게 맞느냐, 뭐 이게 할 수 있느냐 좀 뭐 설왕설래하던 곳을 네.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근데 2015년에 개발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가 이 개발을 하는데 한 1조 5천억 원 가량 예산이 필요한데 네. 돈이 없었던 거예요. 예. 성남시가 돈이 없었고 국가나 또 경기도에서도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럼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것도 또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 자본을 불러들여야겠다, 끌어들여야겠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민간에서 전부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을 네.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뭐 성남시도 그냥 뭐 민간에 허가만 해주고 아무것도 성남시가 못 가져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남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민간 합동 개발을 추진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들인 건, 그러니까 돈을 들인 건 없고 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신에 네. 오히려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0% 지분을 가지고 50% 더하기 한 주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이제 민간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제 돈을 대기로 하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은행이 돈을 댈 때 그 은행이 직접 시행을 할 수는 없어요. 직원을 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돈만 투자를 하고 별도로 그 돈을 관리해서 시행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신생업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개발을 할 때는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신생업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남시 2015년에 그렇게 설계를 할 때는 성남시가 그래서 현금성 배당으로 1,800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도 시행한 쪽에서도 1,8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남는 것 정도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게 1,800억 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4천억 원이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아니 왜 성남은 민간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만들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공영 개발을 할 땅을 민간 개발로 바꾸면서 그때 로비를 하다가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검찰로 구속이 되니까 그때부터 법조인들이 쏙쏙 들어갑니다. 참 희한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장이 있고 또 그 수사를 막았던 분이 또 있어요. 강찬우, 박영수. 네,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칼이었고 네. 박영수 이제 변호사가 방패였던 건데 네. 두 분이 또 이 회사에 또 고문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검찰이 칼을 휘두를 때 곽상도 의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당시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민정수석 시점이었던 거죠. 예.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검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민정수석이나 또 특수부 검찰 내에서도 네. 특수부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포진을 해 있었던 거죠. 김만배 그 기자, 김만배 기자가 특수부 이 검사들하고만 잘 지냈어요. 아, 뭐 잘하시네요. 네. 이제 경제부 기자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법조 팀장까지 했었고요.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이었는데 네, 또 곽상도 검사가 검사 옷을 벗고 이제 특사 변호사로 개업할 때는 네. 검사로서의 기상을 잊지 않겠다라면서 또 그런 특별 기사를 쓰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그분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도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분들 말고도 한 30명 가량의 법률 고문단이 화천대유에 있다라고 하죠. 이 화천대유 1대주주가 네. 김만배 씨고요. 원래 이 그 대장동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의 영향력이 들어가자 이제 김만배 씨한테 뺏겼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글쎄 그 김만배 씨한테 뺏겼다기보다는 김만배 씨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거론이 되는 뭐 회계사라든가 남모 변호사, 네. 또 정모 회계사 이런 분들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예? 이미 2008년 9년경 무렵부터 계속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LH공사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LH에서 했으면 됐는데 LH 했으면 깔끔했죠 사실은. 그때는 이지송 LH 네.
사장이 이지송 씨라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정부에서 네.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민간업체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신영수 의원도 이것도 다 나온 얘기니까. 국민의힘 쪽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의 신영수 의원도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되면서 네. 또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를 왜 받게 되냐면 그 관이 주도하는 그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네.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는 그런 의혹으로 또 수사도 받았던 겁니다. 구속됐죠, 남모 변호사가.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이 법조계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관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민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체하고 검찰과의 연결은 그때 만들어졌고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100%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되고 2015년에 재선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왜 이거를 민간과 다 가져가냐. 그렇죠. 라고 해서 성남이 끼어든 거죠. 사실 네. 어찌 보면. 그래서 성남이 이재명 지사가 끼어들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를 막고 절반을 5,500억 원 가량을 뭐 현금성은 1,800원이고 나머지 뭐 공원을 짓는다든가 터널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 대장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산이니까 네. 터널이 없으면 이거 아무 뭐 사실 효용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원래는 이제 원래 터널 같은 건 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그냥 기부 채납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네.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원유철 의원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이경재 변호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나오고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를 외친 겁니까?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할 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거잖아 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고발을 했죠. 그래서 네.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이 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주장은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먹지 주장도 많았는데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 5천만 원짜리였는데 네. 나중에 배당을 500억 받아갔다. 그러니 1000배 수익을 거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와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들의 관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본금이 5천만 원이란 얘기랑 네. 실제로 그 회사가 돈을 쓴 게 얼마인지랑은 별개잖아요. 그렇죠. 자본금 대비 얼마 이익을 받았다. 이거는 계산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본금은 네. 진짜 그냥 법인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우리 회사는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고는 별개 문제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좀 선전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갔어? 예. 좋잖아요. 소재가. 네. 머리에 딱 꽂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천억 받아갔대. 특혜. 특혜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5474님께서 이재명 후보랑 곽상도 의원 이거 한 식구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성남시하고 화천대유 간에 좀 특수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제 아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 거고요. 네. 사실 뭐 정치적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거론됐던 인물들과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 지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본인이 자기도 정치적으로나 이재명 지사를 아주 싫어하는데 뭐 관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입돼 사실 이름들을 듣고 보면요 법조계 구조상도 그렇고 정치적 구조상도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은 계속 외쳤고 이거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가 왜 민간 개발 합동 개발 방식으로 했는지의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민 쪽에서 합동 개발하면서 민 쪽에서 실제 개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별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라이온 빈병 구하기님께서 앞으로 대박 고사성어는 화천대유로 해야 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그런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하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화천대유.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화천대유 1호 사원 곽상도 의원 아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6월에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 퇴직금 50억 원 이거는 어디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액수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죠. 성과급이 원래 5억 원이었었는데 그게 더 많이 준 것이다. 뭐 본인이 근무하면서 올린 실적이 있다라든가 뭐 산재가 있었다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성과급 5억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 회계장부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직원들이 받은 퇴직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퇴직금 다 합산한 거에 20배 가량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 퇴직금을 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평균 퇴직금은 4,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따로 모아놨다가 그렇죠. 퇴직할 때 연수에 따라 하니까 이 지금 뭐 곽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6년 근무료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받으면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사실 누가 이 단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산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산재 때문에 목숨을 잃고도 50억 원 고사하고 1억도 못 받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럼요. 거기에 어떻게 산재라는 표현을 씁니까? 네. 거기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이명이나 어지럼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산재 신청도 당연히 안 했었고요. 네. 산재 신청한 적 없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산재 신청을 하거나 승인한 5년간 신청을 하거나 승인한 것도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삽을 들고 일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이 아니에요. 건설업이 시행사. 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자료 검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변호사님, 전 이것도 묻고 싶은데 강찬우 지검 수원지검장은 자기가 수사한 사건, 수사한 인물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이 곽상도 의원도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법조인들이 갑자기 이해충돌을 넘어서 이 비윤리 부도덕하게 그런 회사로 가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수사해놓고 그 회사에서 고문이 된다. 그렇죠. 수사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무죄 받았잖아요. 구속까지 됐지만. 네. 그러면 딱 생각해봐도 이거 제대로 된 수사야? 사실 이게 뭐 사실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눈에 안 띄는 진짜 알짜배기 돈이 되는 이익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익을 챙겼던 거 아니야? 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작은 회사에 이렇게 호합 변호인단이 필요합니까? 참 말도 안 되죠. 이 회사에 뭐 30명이라고 하는 저 법률가들이 있고 아까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교류가 있었고 도움을 줬던 정치적 도움을 줬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고 그 많은 인원에게 게다가 권순일 대법관도 받은 자문료가요. 네. 대법관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문료 평균을 넘어서요. 훨씬. 뭐 하는 일 없이 달에 1,500이면.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나라고 봤더니 이분이 또 고문을 법률 고문으로 체결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경영 고문으로 이렇게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무슨 경영을 알아서. 되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무게감이 비춰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을 받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는 서로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서로 뭐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조금 소명돼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몇 가지 나눠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하나 남아있는 부분은 네.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물론 그 업체가 수익을 뜻밖의 얻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상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이게 업체 선정 과정에 투명했던 부분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천대유와 관련된 민간 내부에 있어서는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는 밝혀야죠. 그리고 과거한 아들의 50억 원 문제는요. 진짜 밝혀야죠. 네. 네. 50억이요. 어휴. 아빠는 곽상도가 아니어서 미안해.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865님께서 특혜호 국민의힘 의원들 전직 법조인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빽빽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검이 필요할까요?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고려됐을 텐데 이게 사안이 되게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서 그렇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검찰 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대유라든가 민간업체 쪽에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그 민간업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보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검으로 가더라도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든 아니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안 풀려야지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 많은 법률가들이 들어가 있는 그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검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검찰 수사로 될까라는 그런 의혹은 있어요. 뭐 국가수사본부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공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 특검부터 얘기하는 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것,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것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정치가나 정부 관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쌓여있는 사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게이트, 2번 아지트.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기 1번 게이트, 2번 아지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대장동 관련돼서는 좀 호기심이 들죠?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작부터 사기예요. 시작부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사기예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는 단계부터 사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산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정식 자산관리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네. 의원님 왜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세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고도의 전략 아니세요? 이 사건의 맹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상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최소 자본금 70억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인력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네. 화천대유는 그 신청 일주일 전에 그냥 자본금 5천만 원짜리로 그거 하루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인가는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회사예요. 네. 그걸 가산점을 주고 사업자로 선정해서 더군다나 나중에 수수료도 자산관리 수수료도 140억 원을 또 줘요. 네, 제가 반박해야죠. 그 의원님이 사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법조 엘리트의 사기성 발언이 아닌가 혼자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나오는 이 AMC 그러니까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는요 시행을 겸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AMC 그렇게 자산관리사가 PFV 즉 SPC와 연관된 경우에는 그 자본과 관련한 70억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찾아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PFV와 연관된 AMC의 경우는 즉
성남의 뜰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화천대유는 법인세법에 규정했습니다. 잠시만요. AMC, HV 싫어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복잡하죠? 이제 여기까지 나 공부 안 할래요. 자,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곽상도 아들한테 돈을 몰아줬다 이겁니까?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결국에 뭐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취한 이익 매출이 아니고 그냥 이익 남은 게 대략 7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50억이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간 거죠. 이거는 수사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아들 보고 줬겠어요. 50억을. 곽상도 의원 보고 준 그렇죠. 거지. 근데 전체 이재명 지사가 준 겁니까 그걸? 아니 그 사업 구조를 짜준 거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가 짠 거니까. 아니 지금 화천대유에서 네. 화천대유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잠시만요. 곽상도 의원 나온 제가 거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돈을 7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50억을 줄 정도로 돈이 넘쳐나요. 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돈 잔치 7천억 원을 어떻게 벌일 수 있게 됐느냐? 결국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구조를 짜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게요. 일단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이 표현이 트릭인데요. 성남시가 결정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을 개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민간 측, 그러니까 성남시는 그것과 관련하여 총 돈이 얼마가 남든 5,503억을 성남시가 우선 가져오기로 했고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7천억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4,400억 원입니다. 그건 배당 이익이고. 아니 그러니까 4,4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아직 그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7천억 원이라는 건 완전히 의원님의 추측치예요.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것도 아직 발표되기 전에는 추측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건 계산 다 나왔어요. 4,400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4,400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을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할 수 있나? 없습니다. 이건 은행에 물어보시고요. 있어요. 은행에 물어보세요. 이제 화천대유 아니고 곽천대유라고 끝났대요. 사람들이 50억 게임이었고 이거 아빠의 힘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6,950억은 왜 지금 여기서 묻혀요? 잠깐만요. 6,950억이 남아 있는데. 의원님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김만배는 당연하고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천화동인 4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전에 민간 개발하던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신영수 전 의원 측을.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사건에 남욱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조윤성 변호인 당시 천화동인 6호, 박영수 변호인 당시 딸이 화천대유 근무 그리고 박영수 고문 그리고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잖아요. 강찬우. 수원지검장 강찬우 자문하고 있고요. 화천대유에 2심 판사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때렸어요. 이 사안을. 무죄 때린 과정도 보셨겠지만 참 이상해요. 1심부터 무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심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2심에 무죄 나온 후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전부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0년이 지나서 이 화천대유와 관계되는데 여기 남욱 사건의 피고인 남욱, 변호인 2명, 그리고 당시의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가 다 국민의힘 쪽입니까?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 나왔죠. 국민의힘 쪽 사람이에요? 박영수 엉뚱한 말씀하세요. 국민의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추천했잖아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비리가 딱 하나 나왔어요. 딱 하나 나온 비리가 있어 보이는 액수가 나온 건 곽상도 아들 한 명입니다. 50억 퇴직금. 그리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죠. 원유철 대표가 구속되기 전까지 여기서 월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받으면서 자문 고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증거와 액수가 나온 건 전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실 이재명 후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 사건 파면서 정말 일 잘했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잠깐만. 이게 의원님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어떻게 7천억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요. 이건 구조는 그때 칼자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쥐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하고 사실상 한몸이에요.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공사고 사장의 임명권도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 있고 성남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 몇 개 갑니다. 예. 아니, 사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아들 50억 원 받은 거 알았잖아요. 그거 왜 추석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지도부가 추석 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진 인정했어요. 않았는데. 추석 전에 제보 받았다고 김기현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5526님께서는 사기라면 LH는 손 떼라. 공영 개발하지 말라. 이 발언부터 사기의 시작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남들이 말아먹으려고 한 거 우리가 좀 말아먹었기로서니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LH를 손떼게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 합동 방식이라는 형식을 갖고 사실상 화천대유 쪽에 7천억을 몰아준 것도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은 타임머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시장 측이 뭘 해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해먹은 거예요. 성남 시민들이 5,503억. 아이고 화천대유 천화동이 그 5사람한테 7천억 몰아준 게 어떻게 성남 시민한테 준 겁니까? 의원님이야말로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억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억지는 오늘 이거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2014년, 15년 그리고 2012년에 성남시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새누리당 쪽 성남시의원들이 민간 분양으로 돌려라. 민간 개발로 돌리라고 하면서 근거가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4, 2015년에 경기도에 무려 6,000호의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치로 이 사업에서 민간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액수는 당시에 1,800억이었습니다. 잠깐 정치적으로 시점 2부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끝났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마이크 끄고 하자고요. 마이크 끄고 하자고. 그럼 이따가요. 없지. 아니 의원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윤태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3년 전 아빠는 담도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재혼했던 새엄마는 윤태기에게 남겨줬던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윤태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성인이 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윤태기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기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윤태기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으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내외의 적은 양이지만 강우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도 오늘과 내일 모레 글피까지 흐리다가 글피 오후에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수요일까지 주로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도 쪽의 기온이 좀 낮을 수 있겠고요.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 대구와 함께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쳤고요. 수요일도 23도의 낮 기온 서울은 예상됩니다. 내일 세종시가 25도, 광주는 27, 제주 29도로 일부 남부지방은 좀 덥고요. 중부와 동해안이 내일은 선선해서 강릉도 23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까지 이렇게 약하게 빗방울이나 약한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밤에 그 밖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종일 전국이 빗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또 수요일 낮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은 다시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좋음 상태 유지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2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1부가 궁금할 텐데 1부 뜨거웠는데 김용남 의원 엄청 뜨거웠는데 자 1부가 듣고 싶은 분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7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정보센터 라디오 정보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총 2,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키맨들 중 대주주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뭉칫돈 흐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최근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와 일선시군이 도민 모두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15개 시군 중 당진시는 정부 결정 존중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독일 최대주인 노트롤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 1지역구에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혜원 씨가 첫 한국계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7천억 원의 수익을 몰아준 건 성남시다.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준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근데 왜 몰아줄 거면 그냥 성남시가 다 먹으면 되지. 민관 합동으로 굳이 이렇게. 성남시 회계로 들어가면 좀 속된 말입니다만 해먹기 어렵잖아요. 나눠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은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기였어요. 그리고 사업 구조를 아주 기형적으로 짰어요. 제가 보기엔 화천대유 측으로 들어간
7천억 원은 범죄 수익으로 보입니다. 이거 몰수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7천억 중에 50억을 지금 받은 거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네. 사실 뭐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겠죠. 그렇죠. 이 부분 철저히 수사해서 뭐 구속이 됐던 어떤 법적 책임도 물려야 하고 나머지 6,950억 원의 실제 주인도 철저한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거의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자, 최민희 의원. 예, 그래서 그쪽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보고 그 나온 팩트만큼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돈으로 나온 건 곽상도 의원 50억. 그다음에 좀 아까 확인된 건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당시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하자고 했죠. 네. 근데 그때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한 건데 그 박영수 특검 딸이 그 화천 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하나를 지금 분양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요 두 개입니다. 돈과 관련한 비리일지 모르는 액수와 뭔가 물질적인 것이 특정된 거.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스치기만 해도 50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 동네는 원래 그래요? 아니 그 동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 그쪽 동네가. 거기만 그래요. 다른 시행사는 안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적절하게 공약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여야를 넘어서 이게 공약화해서 이게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나친 소득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거는 끝냈으면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 하나씩 배워야 되죠. 화천대유에 7천억 몰아주고 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누가 몰아줬어요? 아니 새누리당 쪽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몰아줘. 그 전에 신영수 전 의원과 새누리당 쪽은 100% 다 몰아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나마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5,503억을 시민께 환수한 이재명 전 시장 정말 칭찬합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린데요. 그것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대장동 사업하고 제1공단 사업은 결합사업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 시장이 끊어내면서 이거 복잡해지죠.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우기려고 하는데 넘어가죠. 아닙니다. 자, 1431님께서 MB가 민간에 넘기라고 했다면서요. 왜 자꾸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는 건가요? 얘기하고요. 김세윤님 원래 100% 먹는 거 이재명이 성남시장 돼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정충용님께서는 성남 시민인데 제가 먹었나요?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dom기용님께서 저는 이재명이 잘못이 있다면 아쉽게도 저런 비리 업체를 선정하게 된 선정 과정에 잘못이 있다. 이거 하나로 보이네요. 나머지는 그냥 법조 게이트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법조인들이 막 나옵니다. 친한 형이었다, 멘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퍼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친해서 그렇게 돈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도 좀 하죠. 토론회로 가볼까요? 그리고 그건 작게 하자고요. 목소리 작게. 네. 자, 곽상도 의원이 연루된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소상히 밝혀가지고 어떤 후보들이 이건 잘 밝혀가지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따끔하게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수사로 그렇죠. 수사로 밝혀야죠. 네, 돈이 50억이나 지나갔습니다. 자, TV토론회 3차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얘기도 나왔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던졌네요. 이게 작게 5015를 이게 발동되었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윤석열 후보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건 김용남 전 의원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왜 저한테? 작게 정무 특보잖아요. 작게 5015는 이미 한미 간에 이미 협의하에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사전에 학습 좀 잘 시키시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핵 공유 등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을 그렇게도 모르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작게 전시 작전 계획의 준말이죠. 근데 네. 작게 5027 작게 5027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이 그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5015는 사실은 최근 일이죠. 자, 5027에 비해서는 그렇죠. 당연하죠. 5027은 그렇죠. 옛날부터 뭐 네. 5027에 의한 전시 계획 같은 거는 많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5015는 비교적 최신 거고 사실은 그 작게 내용을 다 알긴 어려워요. 어머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그게 사실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1급 비밀로 알려진 거를 홍준표 후보는 알고 윤석열 후보는 몰랐네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의원님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아니. 그게 몇 날 몇이 어떻게 발효된다. 그러면 그게 1급 비밀이고 작게 501호 관련 보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1급 비밀을 다 보도한 겁니까? 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1급 비밀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작게 501호 잠깐만요. 작게 501호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1급 비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는 윤석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다 아는데 1급 비밀이어서 그냥 말 안 한 걸로 그럼 연기한 걸로. 홍준표 후보는 1급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빨리 고발하십시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잘못한 것으로 정리하자고요. 네. 근데 저기 윤석열 후보 전술핵 막 배치해야 된다. 미국하고 핵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는 윤석열 후보가 반대한 거예요. 전술핵 배치는 반대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향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핵 공유는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의 핵 전력을 유사시에 공유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한반도를 핵 전장으로 만들자? 아니 북한은 이미 지금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자신들이 핵 갖고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맨손으로 싸워요? 소총으로 싸워요? 똑같은 걸 하고 계시네요. 북한을 갖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북한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해야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전부 다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 건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도 뭐 유사시에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을 공유하자든가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주장이 그쪽에서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김일성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때는요. 그때는 북한이 핵 개발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미군이 갖고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그 DJ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해갖고 이제는 남한에는 주한미군도 전술핵이나 핵을 안 갖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핵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3050님께서 저는요. 최민희 의원님만 나오시면 반찬을 못합니다.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인숙님. 문자 보면 오늘은 보통은 김용남 의원님을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기 50억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아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런 거 날마다 뭐 장이 서요. 오늘은 의원님이 비 오고 제가 해 뜨는 날이라 그런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도 동의한 사안이고요. 우리가 북한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액면 그대로일까? 네. 북한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여야가 대한민국을 같이 이끄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나섰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토론과 그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자, 1269님께서 작게 501호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군사기밀인 것 같은데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김용남 의원님 주자가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김용남 의원님 예. TV토론 끝나고 네.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제 토론 잘했다, 오늘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캠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단점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장점이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가 척을 못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뭐 이런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안 됐는데 아까 했다면서요. 뭘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데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네. 이게 얼굴에 약간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TV 토론이 이제 어제가 3회차 토론이었잖아요. 예.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2차 경선 때까지 앞으로 3번 더 남았고 네. 본 경선 때 10번 한대요. 네. 그러니까 하루 건너 하루씩 TV 토론이에요. 무슨 TV 토론 하다가 다른 선거운동은 거의 못할 지경인데 네. 나날이 이렇게 일신 우일신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로 기대합니다. 2335님께서 말만 하면 해설이 필요한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봉규님 정략 통작 모르는데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작게도 모르는데 안보 타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도 발언을. 네. 네. 근데 의원님이 그 토론 보시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네, 그 말이 또 이번에 청약 통장 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게 501호 건 다음에 어떤 그 라임이 나왔냐면 본인은 무지하고 아내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예, 무지유지 라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아까도 척을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모르는 척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토론이 저도 민주당의 방송토론이 너무 많아서 토론 못하다 죽은 귀신이 정치권에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신 우일신 하길 기대하나 정말 험난한 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신용호님께서 작게 501을 지금 네이버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1급 비밀이라는데 김종현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진심 응원의 말씀 올립니다. 응원하는 분이에요. 이제 좀 화천대유에서 화자도 언급하지 마세요. 이제 국민은 화천대유 하면 곽의원 아들 50억 특혜와 이재명의 성공 사례로 떠올립니다. 그럼 의도와 달리 국힘한테 불리합니다. 이 얘기는 좀 얘기하고 싶지는 않죠, 의원님도. 아니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사안은. 예. 네, 더 밝혀야 됩니까? 그럼요. 자, 짧게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게 전남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가 신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대장동 의혹이 좀 영향을 끼치나? 아니면 또 워낙 지역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북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결선이 없겠구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적어도 55%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판세를 조금 어떻게든 소위 이게 결선 안 가게 하려면.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선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보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짜놓은 프레임에 이낙연 후보가 같이 들어가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 때문에 호남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 55% 이상 광주 전남은 얻을 수 있었는데 5%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574님께서 윤석열 모른다고 고백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진솔하게 보인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TV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견고합니다. 9646님 김용남 의원으로 대통령 후보를 바꿉시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의 옛날 같으면 대역죄죠. 네. 그런데 지금은 김용남 후보의 지지도는 쑥쑥 올라간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내내 정치 뉴스가 워낙 많아서요. 좀 정신 없었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저는 시사인 다닐 때 진짜 어지러웠잖아. 그건 알잖아요. 지금도 어지러우신 거 아닌가요? 7살 때부터 어지러웠는데, 네, 진짜 얘기할 말 많은데. 네, 주말 사이에 정치 일정들이 워낙 많았는데요. 새롭게 나온 뉴스들이 진짜 많아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지사 지지하고 사퇴했다 이런 것들은 벌써 되게 옛날 뉴스 같은데요. 어제 네.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9306님께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인데 저도 어지러워서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병원 가네요. 아이고, 어지럽다는 분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제일 어지러운 뉴스죠.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이 화제입니다. 50억이면요 어지러울 만합니다. 이거는 재벌 총수급이죠. 네, 온라인에 실제 그런 표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이 국내 유명 재벌기업 임원들의 퇴직금 제쳤다 이런 순위표이거든요. 네. 곽 의원의 아들은 6년 동안 화천대유 다녔다라고 하는데 입사 당시 월급이 233만 원, 그리고 올해 3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 383만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얼마 받는 게 정상입니까? 2,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대리급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관련 기사가 터지자 이에 대해서 퇴직금, 성과급, 산재 위로금 성격이 컸다라고 하면서 50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재 위로금, 산재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만배 대표님,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기자로서 산재로 선정되는 게, 산재로 지금 지정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거기까지 가는 법적 절차를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산재 실제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삼성 백혈병 사건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산재 피해 인정받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받았던 금액을 생각하면 사실 업무로 인한 이명, 어지럼증이 악화돼서 퇴직했고 그에 따른 돈을 전반적으로 50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네.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 쪽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에 투자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해서 곽 의원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화천대유에 돈 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죠. 곽상도 의원은. 네, 그런 수익을 만들어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구조를 만든 이재명 지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아들이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고 당에도 말했다는데 기사가 나오자 바로 탈당했습니다. 네, 어제 관련 기사 나오자 정치권이 뜨겁게 반응을 했고요. 탈당을 바로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추석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추석 전에 알면서 그러면 화천대유는 이재명 겁니다. 이걸 그렇게 외쳤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본인들한테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데도 계속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50억 게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화천대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아들 스스로가 오징어 게임을 비유하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오징어 게임에 비유한 50억 게임이란 단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곽상도 의원이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의 아들은 활동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활동만 해도 문제 삼던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근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달에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신청자보다 간략한 내용의 피해 사실 썼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요. 문준용 씨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자신 공격으로 주목받았었는데 하필 이번엔 자기 자식이 연관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 싸움만큼 네. 거대해져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뭘로 흥한 자 뭘로 망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기원의 아들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개해줘가지고 취업했다 이렇게. 이거 아들 취업 청탁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부정 청탁, 아버지의 정입니다. 부정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으로 지금 취업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 시점이 2015년 6월인데요. 그때 곽 의원이 공직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민정수석이었죠? 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었고 또 앞서서는 검사 시절을 지낸 바가 있는데요. 네. 곽 의원의 검사 시절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또 곽 의원의 검사 시절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다라는 것 때문인데 네. 당시에 강압수사를 벌였다라는 논란을 휘말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에다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었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 네, 그리고는 또 대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정작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투표했다 스스로 밝히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첫기에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왜 50억을 주었을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이슈가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남의 자식 문제를 특별히 계속 폭로하던 그런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노란불 이 프레임에서 계속 자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466님께서 핑계가 나오면 나올수록 분노하게 되네요 얘기했고요. 5430님 화천대유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다면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은 게 뭐가 문제인가요? 돈 많이 버는 회사에서 돈 많이 준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그냥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굉장히 네. 이례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그 회사 퇴직금이 4,3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 그런데 50억을 받았으면 좀 많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네. 보통 일반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라고 하시기는 어렵죠. 예,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지난 9월 24일에서 25일 세계 각 나라에서 글로벌 기후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기후활동가로 유명하죠. 네. 이런 툰베리의 행동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는데요. 툰베리가 2018년 여름 학교 대신 스웨덴 국회 앞에 앉아서 소위 결석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가지 말고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파업을 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한 울림이 전 세계 청소년한테 가닿으면서 다른 청소년들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막 결석 시위했어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고요. 네. 네, 그냥 학교를 그냥 안 갔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은 지금 활동하겠다고 나선 거죠? 네,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의 랜선 시위를 열었고요. 이들은 현재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청소년 기후행동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도 했었고요. 그런데 기후변화, 지구의 위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는 것 좀 낯선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 의미에서 노동운동에서 시발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이해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세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고 단순히 운동의 이상의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여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세계의 변화가 느리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유엔은 현 상황이라면 향후 1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7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온도가 굉장히 큰 온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탄소 감축 목표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혜숙님께서 대선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관련 공약도 좀 부탁드려요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기후위기, 우리 미래의
문제고 청년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좀 공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범죄를 부추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네, 우리가 왜 더우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 증명해낸 논문인데요. 라광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회 논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겨레가 이 논문을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더위가 신체 흥분과 불편함을 불러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더워서 더 좀 짜증나고 그래서 폭력 범죄가 늘었다는 겁니까? 네, 실제로 여름철 1도의 기온 상승이 인구 10만 명당 32건의 폭력 범죄를 증가시켰다.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네. 7305님 기후 문제를 공약해야 2030 표 얻는다. 옳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후에 대한 좀 공격적인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메르켈이 정치 무대 일선에서 퇴장합니다. 네. 16년 동안 독일 총리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네, 메르켈이 남긴 기록이 정말 많은데요. 독일의 첫 여성 총리, 동독 출신입니다. 네. 총리이고요. 예. 물론 태어난 건 서독인데 자란 게 동독입니다. 예. 그리고 전후의 최연소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퇴임을 결정해서 물러나는 총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 엄청 높아요.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데 물러납니다. 네, 그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위기,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2010년대에는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임기 후반인데도 지지율이 높습니다. 아무튼 독일의 경제 중흥을 이끌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명실상부하게 독일이 EU를 대표하는 이끌어가는 국가라고도 보입니다. 리더십 보였어요. 근데 위기도 좀 있었죠. 네, 난민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메르켈 총리가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 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멋진 말인데 전 세계에서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비판받았어요. 네, 여론이 좋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현실 때문이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부추긴 일종의 혐오를 부추긴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메르켈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기가 정치를 왜 하겠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서 계속 뚝심을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실력도 보였거든요. 네. 네,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부분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총리는 어떻게 되죠? 네,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은 메르켈 상대 정당인 중도좌파 정당 3인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네. 메르켈 정당은 2위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꾸려가지고는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제 30% 넘게를 얻은 정당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7939님께서 더워서 더 어지러워요 얘기합니다. 네, 일 끝날 때쯤 되니까 더 어지럽죠. 배고파서 더 어지러워요 그런 분도 있죠. 네. 0761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이거는 홍준표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해서 유명해진 말씀인데 핑계를 대는 어떤 정치 세력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언론중재법 통과 없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장안 부근 차량 화재 사고는 여전히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오쯤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정체는 풀렸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마도 부근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사이와 수원 부근, 다시 죽전휴게소 일대 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도 판교분기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하월곡 램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구리 시계부터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연희램프부터 종암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전하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서 그렇게 또 바쁘게 오셨어요? 땀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택배 노조, 택배 노조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일부 조합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대리점주가 한번 극단적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부 노조원들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예, 그거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다짐도 하고. 그 제가 택배 노조 현장에 택배 노조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는데요. 실제 보니까 거기에 강도 높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고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갑질로 보이는 거나 완장을 찬 행태로 보이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반성하고 이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근데 택배 업계도 그렇고요. 건설 업계에서도 그렇고. 그럼요. 노조가 갑질한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실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또 민생 시민단체들이 항상 노동조합 편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제제기는 과정에서 그게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나 새로운 갑질처럼 비춰지면 그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막 조선일보 규탄한다, 사죄한다 이제 이렇게 현수막이나 피켓을 갖고 계세요, 다들. 왜 택배 노조에서 조선일보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택배 노조 죽이기 나서는 건데 예를 들면 삥을 뜯었다는 거예요. 분들이 상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리점주들한테. 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직접 썼다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 단어를 그런 짓을 했다고 쓴 건데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뭐 택배 노조 위원장이 이장 취업한 사람이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이제 택배 노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동안 이제 과로사 근절이라든지 택배 기사님들 초계산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또는 그 이렇게 간접 고용 상태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 그분들이 희망으로 떠오르니까 택배 노조가 눈에 가셨나 봐요. 갑자기 최근에 언론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 당하고 처우가 불안할 때는 거의 보도가 안 했던 조선동아일보가 최근에 갑자기 전체 보도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잘못까지 했다고 공격하는 행태는 맞지 않다. 가짜 뉴스로 택배 노조를 공격하는 거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노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지적해야지. 맞습니다. 가짜 그러니까 뉴스로 하면 안 되죠. 저도 오늘 가서 제가 직접 발언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님들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택배 노조가 택배 기사님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라. 반성하고 개선한 계기로 삼을 것이고 우리도 옆에서 그렇게 채찍질 할 거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생사람 잡으면 이건 그래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다. 그건 우리 언론인들이 근절해 달라. 저도 그런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 노조 아무튼 좀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또 다시 민생 이후로 돌아가서 핵심. 자, 국민지원금이 21일 만에 94% 10조 1,67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착착착 잘 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행안부가 집계한 4,326만 명 중에 94%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거의 문제를 삼습니다. 4,326만 명 전체 국민 대비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분명히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88% 정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신청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약속한 것처럼 90% 국민들까지는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뭘 주로 하냐면요. 이 신청 도우미랍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주진아이브 애청자께서 지원금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신청 제가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국민신고로 가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가시면 되는데요. 어제부로 이 신청자만 34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요.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올해 6월달 건강보험료가 과다 책정됐는데 또는 잘못 책정됐는데 그걸로
재난지원금을 탈락하면 되겠느냐라는 항의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이 변경됐다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자, 11월 10일까지 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신청하면서 이렇게 수십 명을 했잖아요.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면 오히려 편해요. 주민센터 가면. 네. 서면을 바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서식을 쓰고 거기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 세금을 덜 납부했다는 2019년에서 2020년에 그걸 바로 증명을 떼줍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데 온라인 증명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단 안 되고, 왜냐하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PC로 다운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국세청에 접속을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청.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34만 명 가까이 했다는 건 그만큼 억울한 탈락자가 매우 많다. 그리고 지금 바빠서 까다로워서 절차가 복잡해서 이 신청 안 하신 분들까지 하면 실제로는 11월 12일쯤에 되면 50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네. 이 부분 당국이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는 대안이 지방정부가 100% 지원해 주면 이 신청 심의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남. 자, 경기도까지만 추석제로 확정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부 기초단체인데 광역도에서 드디어 오늘 충청남도가 충남도 100% 모두 지급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시도가 아예 나서서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충청남도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100% 받고요. 서울은 어떻게? 아유,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기소기로 송치도 했던데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시민단체들이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그걸 가짜뉴스 보는데 그걸로 막 올인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국민지원금이나 코로나 대책에 올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기초단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화순, 한평, 광양까지 100% 지급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정읍, 강원도가 매우 분발하고 있습니다. 양구, 정선, 화천, 인제, 철원 등이 모두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아무 데도 안 나서고 있었는데 충청북도도 오늘 제천시가 100%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우리 방송이 전국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어디 지역에 출장 가거나 강의 가면 꼭 택시사님들이 얼굴은 못 알아보더라도 목소리만 들으면 혹시 안진걸 씨? 안진걸 소장 목소리를 어떻게 잊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역에서 다 들으시니까 네. 자기 지역은 지금 됐는데 다른 지역이 안 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항의하시고 네. 호소하고 당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 재난은 다 고생해서 받을 건 다 받고 부자들은 세금 더 내고 기부도 하면 되는 거고 동네에 돈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5217님 제가 정읍 시민인데요. 정읍은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100%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PD 바로 되잖아요. 자, 그런데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들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치킨집이 특별히 비상이라면서요? 아, 이거 참 치킨집 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나오는데 네. 그 콩기름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네. 뭐 최소 몇천 원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콩기름이요? 예, 원래 한 18리터짜리를 쓰십니다. 그걸 한 60개, 70개 이제 한 마리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튀기시는데 이게 지금 한 4만 원 안팎까지 튀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2배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콩기름이 나오는데 네. 거기가 이제 생산이 불황인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원활치가 않고 네. 또 최근에 바이오 에너지로 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치킨집 이거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데 우유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아니 계란이 비싸졌잖아요. 네. 근데 우유값도 일부 오른다 그러잖아요. 아직 치킨 가격은 저희들한테 바로 인상 통보는 안 하고 한 1,000원 정도 지금 올렸다라고 하는 치킨집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또 이 치킨값 오르겠는데요? 이 지금 콩기름이 가장 치킨이랑 중요한 게 지금 프랜차이즈나 치킨집마다 한 60만 원 안팎 정도가 오를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콩기름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되면 치킨값이 오를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지금 전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호소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 계란이랑 우유랑 치킨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이미 올랐거나 앞으로 오르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서민 가게에. 네. 특히 계란값은 정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입니다.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화제가 되는 50억 퇴직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서 돈을 더 벌 수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하나가 없고요. 일. 네. 두 번째는
국민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도 제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가계 오른 부분에 대해서 상쇄가 되죠. 박하영님께서 아이 아빠 가게 재난지원금 덕에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우리 주진 라이브뿐만 아니라 사방팔방 다니잖아요. 방송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네 제가 항상 견학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무조건 관통하거든요. 오늘 때도 그랬고 손님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인 기준으로 완화된 것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확 늘어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유은경님께서 계란값은 왜 안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맞습니다.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수급의 문제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바로 재난지원금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중앙 모두에게 주는 방하고 저소득층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서민들 제일 어려운데 크게 걱정인데 전세금을 먹튀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다면서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한 300채 안팎까지 했는데 돌려막기를 한 거잖아요. 전세금 달라 그러면 다른 사람 전세금 받아서 주고 그랬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먹튀를 한 겁니다. 근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도망갔어. 그러면 그 전세금 받아낼 길이 없어요. 못 받았습니까? 예, 받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강제 경매를 하면 전세금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당장 쫓겨나지는 않죠. 시간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건물주가 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최근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화하니까 또 그걸로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가 이렇게 내빼는 일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의무화하는 건데 그걸 반발하는데 저는 그건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김상훈 의원이 낸 법안에 앞으로는 전세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 명단을 이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다 돌려주고 그런 보증보험 회사들이 건물주를 추적해서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추적했는데 돈을 안 내, 버텨. 지금 고액 체납자들 이름 공개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세금 체납자, 일종의 전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고 전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장난치고 사기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먹을 것으로 장난치지 말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이런 전세금 먹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예할 것 없이 민생에 도움되는 법은 다 우리가 응원해주고 이번에 지자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보면요. 민주당 지자체만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자체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김민지님께서 전통시장 이번에 재난지원금 덕분에 대박 났어요 얘기합니다. 5109님께서 안 선생 수고 많소 고군분투 해주시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10월 달에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그중에 10%를 캐시백으로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총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면 꼭 그 혜택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려면 10월 달에 써라. 10월 달에 그렇죠. 10월, 11월 달에. 알겠습니다. 내년에 쓸 것도 좀 앞당겨서 쓰고. 10월, 11월에. 평소에 현금 쓰던 걸 신용카드로 쓰고. 그러면 혜택이 10%는 이제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생민생통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홍준표 안보 공격 윤석열 측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이 그냥 우스갯소리 한 줄 알았어요. 이거 군사기밀을 공개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홍준표가 안보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농담 아니었답니다.
곽상도 아들 비유 적절치 않아. 오징어 게임 팬들 공식 항의.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팬들이 지금 좀 화가 났어요. DC 인사이드 오징어 게임 갤러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갤러리 일동 명의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그걸 지급받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항의했습니다. 50억 원을 받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면 거기에서는 게임에서 실패하면 죽는다면서요. 그리고 그만두면 나 하기 싫어 그만두면 돈 주고 퇴직할게 그러면 50억 원씩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하고는 이거는 엮지 마세요. 이렇게 팬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호수 안에서 떨던 캥거루 구해준 남성들 손잡아.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호주 캔버라 중심부에 호수가 있답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어떤 달리기를 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닉 크로셔라는 사람인데 막 달리고 있는데 얕은 물가에 캥거루 한 마리가 오도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이 조깅을 하던 닉 크로셔가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갔더니 캥거루가 무서워가지고 물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시민께서 캥거루 손을 잡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캥거루를 무트로 이제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꺼내놓으면 캥거루가 도망가면 껑충껑충 뛰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트로 가는데 캥거루가 손을 잡아주더래요. 손을 마치 담례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캥거루가 보통 그 자리에서 떠날 텐데 30분 정도 서서 계속 시민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꽉 잡았다고 합니다. 캥거루가 손을 잡아주었는데 동물도 알아요. 고마운지는 압니다. 고마운지 아는데 이렇게 물에서 꺼내놓으면 꼭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면 손 이렇게 잡아주면 손을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캥거루는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인데 일부 개체는 헤엄을 못 친다고 하네요. 그건 몰랐네요. 관광 다니며 사진 SNS 업로드 탈레반 대원들 기강회의 골머리.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 계속해서 남자들한테는 수염 깎지 다듬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성들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탈레반 대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는다고 탈레반 이 수뇌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뭐 하나 했는데 카불은 그 수도입니다. 수도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탈레반 이렇게 대원들이 총을 차고 이렇게 나와서 계속 사진을 찍는답니다. 사실은 산에서 숨어서 총만 쏘았지 이 탈레반 대원들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탈레반 대원들이 SNS에다가 이 관광객 모드로 그리고 어디 가서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데 이게 탈레반 대원들 동선도 노출되고 이슬람 율법에 용모나 옷차림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탈레반 수뇌부에선 탈레반 대원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월화수목 토토토 직장인의 꿈 실현될까 대선 앞두고 주 4일째 논의 솔솔. 아시안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1년 노동시간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908시간입니다. 1908시간. 이 시간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열심히 너무 많이 일을 하죠.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687시간이니까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이게 굉장히 좀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선 전국에 주 4일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물꼬를 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 이렇게 노동시간 얘기를 한 게 2003년이었는데 2003년에 여야가 주 40시간으로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이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에 이미 30년 전에 35시간 지침을 정했고요. 주 4일 동안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실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 4일 근무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낙연 후보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 4일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요? 직장인의 꿈이 있다고요?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2004년에 주 5일제가 도입됐는데 주 5일제 도입될 때 도입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어요. 노동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004년 직전에 언론계에서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경제 어려워진다, 회사 망한다 그러면서 회장님 편만 언론이 계속 들었어요. 일단 언론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회장님 편만 드는 언론의 벽을 넘어야 주 4일제로 간다는데 핀란드는 2020년부터 주 4일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중재법이 어떻게 되는 것부터 쳐다보겠습니다.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게이트였습니다. 게이트.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